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연속적으로요. 고려 정치사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주문을 드렸냐면 고려 정치사는 그냥 접근하시면 헷갈린다. 왕들 이름으로만 접근하려도 헷갈린다. 그러니 반드시 단계를 끊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단계요? 5단계요. 일단 맨 처음 같은 경우는 태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 이르는 체제정비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강성했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호족과 육두품 안에서도 조금 이제 덩어리 큰 사람들, 그러니까 집안 좋게 형성시킨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들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11세기와 12세기 그들이 권력을 잡는데 문제는 이제 문벌 귀족이 쭉 만장되면서 그 문종이라는 임금식이 기억나세요? 그럴 문자, 문종 시기 때 최고의 정점을 딱 찍으면서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종 같은 경우는 불교가 발달해서 그 성종 때 일시 폐지되었었던 연등회와 팔관회가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부활하기도 하고 또 학문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충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학교 세웠었죠. 이걸 사학 12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번성했더라.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이자겸네 집안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자연이었었지만 경원이씨 집안들이 이제 왕비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보수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종의 아들 손자 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12세기였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흔들릴 때 왕들 있잖아요. 예인의 기억나세요? 예종, 인종, 의종. 예종, 인종, 의종으로 이어지는 예인의. 저 지금 화면 보면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복습 다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예인의로 이어지는 요 시기 때 이제 불안정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인종 시기 때 이자겸의 난도 일어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나라가 흔들리더라. 그러면서 1170년 무신정변 일어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뭐, 1단계 체제정비기도 아니고, 2단계 문벌귀족사회도 아니고, 3단계 무신정변기도 아니고, 4단계로 가냐? 아니요. 오늘은 4단계, 5단계를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는 그 시기 동안 또 고구려가 주변에 있는 북방 유목민족과 전쟁을 많이 벌였거든요. 우리가 쳐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 대외 관계사를 쭉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시간, 이렇게 다음 시간 때 마지막 4, 5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흐름이 기억이 나시는 거죠. 안 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대외 관계.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얼핏 수업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려는 대외 관계가 좀 복잡해요. 주변의 나라들이 워낙 고려를 많이 압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쟁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뭘 잡아주셔야 되냐면요. 시대별로 쭉 어떤 유목민족이 어떤 식으로 쳐들어왔는지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고려 언제 건국됐습니까? 918년. 918년이라는 건 10세기 중에서도 초반이라는 거죠. 이때 건국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고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르는 이때밖에 안 되더라. 반면에 그 위쪽에는 누가 있었다? 발해가 있었지만 발해는 거란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거란족 무시하지 마세요. 이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요 나라. 이 나라가 상당히 강성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 때요. 고구려인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말갈족이었어요. 근데 그 말갈족이요. 떠나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말갈이라고 불리는 건 아니고 여진이라고 불립니다. 아직까지는 세력이 그렇게 강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어버이의 나라, 부모의 나라 섬기면서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장 대상으로 바라볼 건 거란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본토의 상황을 좀 보자면요. 중국에 원래 이제 당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당나라가 무너졌어요. 당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통일왕조가 등장하지 않은 불안정한 시대. 이 불안정한 시대에 이제 5대 10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왕건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왕건은요, 5대 19가도 교역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중국 본토에 있는 나라들과는 교류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앞선 부분이 있고, 또 문물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생산물도 상당히 좀 많아요. 여기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든가 농사도 잘 되고 또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과 교류를 해요. 반면에 위쪽에 있는 이 거란과는 적대 관계이더라. 되셨어요? 왜냐면 고려는 나라 이름을 고구려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슨 정책? 북진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그들과 대립할 수 없는 관계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고, 그래서 태조 같은 경우는 나라 세우고 난 다음에 거란에서 사신 보내줬을 때 사신 귀양 보내버리죠. 낙타 50마리, 만부교란 다리 밑에서 굶겨 죽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적대 관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종 같은 경우는요.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수군대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광군. 그렇죠. 고려가요. 특수군대가 좀 많이 등장해요. 워낙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그중에 일단 시작이 광군이 되겠습니다. 정종 시기 때 광군. 자, 그래서 10세기 초반의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10세기 후반 가면서 상황이 변화가 생겨요. 바로 중국 본토가 통일이 됐습니다. 누구로 통일했냐면 송나라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아직은 여지는 좀 약하다고 했어요. 이들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반도 국가 이거 좀 빼주세요. 우리를 좀 빼주고요. 중국의 역사를 말해볼 땐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황하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황하 쪽 주변에서부터 그 아래쪽은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위쪽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살아가는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 생활 패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세력 키웠을 때 올라가거나 밀고 내려오거나 항상 이런 역학관계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표를 쥐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패권을 둘러싸고 송과 요가 대립할 때 고려는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 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의 목적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도 요와 대립하고 있는 구도이니까 군사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부터는 그거보다는 얘들과 친하게 되면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이점이 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교류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광종이 있었잖아요. 광종이 과거에 시행했던 것도요. 후주에서 넘어온 쌍계 건의 때문인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류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군사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송나라 같은 경우는 문치주의라고 하는 걸 시행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문치주의. 말 그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당나라가요. 마지막에 절도사라고 하는 그 변방직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 세력들이 너무 득세하는 바람에 나라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를 세웠던 사람은 자기도 절도사 출신이지만 군인들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군대를 눌러놨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유목민족들이 강성해질 때 이걸 견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주변 나라의 군사적 도움을 받고자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조심하실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군사적인 목적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송나라가 아니 우리 요 나라 공격할 건데 군대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나중에는 여진족이 금나라 세우고 나자 송나라가 말합니다. 여진족 견제하고 싶은데 고려야 군대 좀 보내주면 안 될까? 한 번도 보내준 적 없어요. 됐어요? 우리가 비록 이들과 싸운 적은 있으나 그것은 우리와 이제 이들과의 그냥 직접적인 관계인 거고 얘네가 우리한테 군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군대를 파병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공무원 시험이 가끔 정말 이렇게 뜰스럽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꼭 그런 거 나와요. 송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고려가 원병을 보냈더라. 파병을 하였더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려와 요가 이제 대치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요 입장에서는 송을 치러 가고 싶은데 고려가 뒤에서 공격할까 봐 계속 찜찜하잖아요.
또 발해 그 유민들이 세웠던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정한국 같은 나라들도 요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한국도 압박하고 있어, 고려도 압박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는 송나라 치러 가기 전에 배후들을 먼저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요와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고려의 성종 시기와 현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도대체 언제 싸웠나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설명드린 지 얼마 안 되고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성종과 현종 시기 때 요와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거 대답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요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들과의 3번에 걸쳐 싸우긴 하는데요. 모두 다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세기 중국 판도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 요 나라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진족이 빠르게 성장하더라. 저기 앞에서만 하더라도 고려를 부모의 나라고 섬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는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금나라. 요, 금, 원. 기억나시죠? 요, 금, 원으로 이어지는 유목민족들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송나라 같은 경우는요. 유목민족과 대립하고 있다가 결국 이들한테 패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긴 하는데요.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황하 쪽에 있다가요. 수도를 양쯔강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중국의 강들이 쭉쭉 있잖아요. 양쯔강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 쪽 있잖아요. 그 아랫동네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시기를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남송시기다 이렇게 불러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일단 송나라에 대한 사랑은 유지한 채 여진에 대해서는 적대. 나름 우리도요. 군대도 마련하면서 대비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시기 이제 왕들이 누가 등장할 거냐면요. 아까 그 문종의 아들이 있잖아요. 숙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예, 인, 의로 이어지는 시기. 예, 인, 의로 이어지는 이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과 대립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라면서 그들과 4대 관계를 맺으면서 겉으로는 일단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건 이 관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요게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3세기 중국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죠. 바로 몽골족이 부족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요. 워낙 말 타면서 가축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전사로서의 자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사로서 말도 탈 수 있고요. 활도 잘 쏩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지도자만 등장하게 되면 이 유목민족들이 하나로 딱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몽골족. 칭기스칸의 등장으로 몽골족이 강성해졌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원나라를 세운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몽골족이 막 강성해지면서 주변을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그 상황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강성해지다 보니까 거란, 여진 약해지겠죠. 이 몽골족 같은 경우는요. 송나라 결국 남송 자체를 멸망시켜버려요. 금나라도 얘네가 다 무너뜨려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다 무너뜨리고 최강자가 되더이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를 아예 원이라고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강성해짐에 따라서 당연히 고려와 대립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조심할 건 그렇다면 고려는 이때 누가 왕이었냐를 봤더니 대답해 주세요. 몽골족이 강성해서 우리를 침략할 때 이때 어느 시기인 겁니까? 최씨 집안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최씨 정권. 자, 당연히 군인 정권인데 몽골족에 대해서 쉽게 항복하지는 않았겠죠. 항복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무인 정권이 40년 동안 몽골족과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나갈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1세기 때는 요, 12세기 때는 금, 13세기 때는 몽골의 원. 요, 그 원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기출문제의 핵심
지금까지 나왔던 포인트가 뭐냐면 전쟁사잖아요. 유목민족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 시기별로,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거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3번 싸웁니다. 1차, 2차, 3차 그 안에서도 순서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때 우리나라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왕의 명칭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영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그 전쟁 때마다 중요한 인물, 영웅들은 누가 등장했었는지 그게 3가지를 관심 가져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요와 고려와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모두 3번에 걸쳐 쌓았다 그랬는데 대답해 주세요. 이때 우리 고려 왕들 누구였었다고요? 누구요? 성종 그리고 현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침입 때가요. 고려 성종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왜 쳐들어왔는지. 거란이 쳐들어온 이유는요. 우리 그렇게 결국 정복해서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고요? 아니요. 이들의 관심을 가지는 건 중국 송나라예요. 송나라를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요 나라의 군대가 움직일 때 뒤에서 고려의 군대가 거란을 공격할까 봐 이게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송나라와 교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계속 잘 안 지켜주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80만 대군이 들어왔다고 해요. 뭐 그 80만 대군에 대해서는 80만이 진짜 맞다, 아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당시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 그 당시를 비교했을 때 80만 대군이라면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과연 그것이 동원 가능했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대규모의 군대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왔었던 거란의 장수가 누구냐? 소선영이에요. 대규모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 땅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고려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또 어떡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항복하자라는 쪽도 있고 아니다. 맞서 싸우자. 항복하자, 맞서 싸우자 막 입장이 대립했어요. 그래서 이 항복하자 쪽에서는 적당히 땅 띄워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걸 바로 이제 할지론이라고 해서 땅 띄워주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세를 제대로 딱 파악하고는 아니다. 거란이 원하는 건 우리 땅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우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송나라 치러 가기 전에 그 배후를 뭔가 이렇게 단도리를 해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다. 내가 나가서 거란을 상대로 외교 담판을 한번 지어보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서희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드림팀을 한번 구성해본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순신, 외교통상부 장관에는 서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서희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로 전쟁을 막아낸 사람이에요. 딱 단판장에 나갔더니 소선영이 말하는 거죠. 우리 거란이 고구려 계승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발의 땅 차지하는 것도 당연한데 왜 너희들 고려는 맨날 치고 올라오니 짜증나거든. 그랬더니 서희가 말합니다. 아니거든. 고구려 계승한 건 우리 고려야. 우린 나라 이름도 대놓고 고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니네들이 우리 땅 차지하고 있는 거야. 1라운드 싸움 끝나버린 거죠. 그쵸? 두 번째 소선영이 말합니다. 그건 그런데 있잖아. 니들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 고려 땅이죠. 고려와 거란은 육로를 교역할 수 있어요. 근데 니들은 왜 굳이 육로를 냅두고 바다 건너가서 송나라랑 교류하니?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빈정상하거든? 소선영이 말합니다. 이때 서희가 말하죠. 물론 우리도 니들과 교류는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 거란은 이 압록강 이때 딱 장악하고 빡빡하게 굴고 있지. 또 여진족 애들이 이 일대에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지. 우리 입장이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요 일대를 조금 물러나줘. 그럼 우리가 여진족 공격해서 우리 여진족 알아서 정리할게.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너희들과 교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서희가 했던 2가지 이야기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서희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계승했다고? 고구려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나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지역 땅만 우리에게 준다라면 너희들과 뭐 하겠다? 교류하겠다. 거란과의 교류. 이걸 바로 이제 통교라고 하거든요. 교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선영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 땅, 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땅은 이 땅만은 지금 중국이 황해 쪽 본토를 지금 노리고 있으니 굳이 우리랑 싸워서 힘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정리하고 싶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 우리가 이 땅 줄게. 줄 테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거란과 교류하기 이 약속 받고는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 서희가 드림팀 멤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건데요. 이 외교 담판을 통해서 압록강 지역 있잖아요. 이 동쪽 6개의 지역을 차지해요. 압록강 동쪽에 6개의 지역을 차지하는데 강 건너 동쪽에 6개의 지역이다. 이걸 바로 강동 6주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고려가 맨 처음에 건국되었을 때 대동강까지밖에 안 되었었죠. 그러다가 태조 때 청천강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제는 압록강 동쪽까지 갔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말 그대로 압록강 하류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압록강 하류까지 진출을 하게 되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란은 이 땅만 주고 나면 자기네가 교류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땅 받고 입을 싹 닦아버려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20년 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데 이 시기에 우리 왕은 누구일까요? 현종입니다. 자, 이게 바로 2차 침입. 그래서 그들이 아니 니들 왜 1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니? 왜 이행하지 않는 거니?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다 또 당시 이 현종이 즉위할 때 상황 하나 기억하시는 거 있을까요? 현종은 쿠데타라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물론 그가 일으켰던 건 아니고요.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랬죠. 강조는 왕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이 목종이었는데 목종은 약하고 그의 엄마 천추태후가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조가 보기에 이래선 아니 되겠다. 군대를 움직여서 목종 폐위시켜버리고 천추태후도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왕으로 옹립한 게 바로 현종이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데 거란에서는 이 강조의 정변을 딱 듣자마자 건수 걸렸다. 감히 네가 왕을 함부로 바꿨어? 강조를 혼내게 주겠다라고 그 명분을 내세워서 쳐들어온 것이 바로 2차 침입이 되겠고요. 이 2차 침입 때 같은 경우는요. 거란의 왕이요. 직접 쳐들어옵니다. 이때 거란의 왕이 누구냐면 성종이에요. 중국이나 우리 역사 보면요. 성종 되게 많아요. 예. 나라를 안정시키고 체제 정비를 잘하는 왕들은요. 다 이루성자 들어가서 성종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이 거란 성종은요. 거란의 요 나라에선 칭송받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가 직접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되셨어요? 직접 쳐들어오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요. 수도 개경이 함락됐어요. 수도 개경이 함락됐으면 현종 어떻게 됐냐고요? 현종은 잡힌 건 아니고요. 함락되기 전에 피난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 전라도 나주까지. 전쟁사가 나올 땐 여러분께서 정확한 팩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주까지라고 하는 정확한 팩트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피난을 갔다. 자,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요. 이렇게까지 피난 갔지만 우리도 활약상을 보여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양휴입니다. 이 양휴 같은 경우는요. 7번 싸워서 7번 다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치고 빠지기. 고구려 때부터 워낙 그거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만한 길목에 기다렸다가 치고 빠지면서 상대 적군의 힘 다 빼놓기.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양규는 계속 활약을 해대지. 또 거기에다가 개경은 함락시켰는데 현종은 피난가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요. 현종이요. 거란아 니네 돌아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직접 가가지고 거란 왕에게 머리를 조아릴 거야. 항복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요. 거란 입장에서는 물러가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수도 개경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니와. 결국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 있을 테니까 니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항복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요. 강화가 체결이 돼요. 자, 여기서 잠깐만. 역사 공부하다 보면 강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 강화라고 하는 건 뭐 어떤 힘을 강하게 만든다. 물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전쟁사에서 나오는 강화라고 하는 건 전쟁 그만하기, 싸움 중단하기라고 약속 맺는 거. 이걸 바로 강화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강화를 체결하면서 2차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속했었던 현종의 이제 친조. 현종이 직접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겠다는 항복은 이루어지지 않죠.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송나라와 교류를 끊는 것도 아니죠. 강동 육주를 돌려주는 것도 아니죠. 이런 생활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현종 시기 때 거란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침입이에요. 이 3차 침입 때는요. 거란 성종의 사위가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데요. 그건 누구냐면 소배합이에요. 소배합은 자신 있었어요. 이미 2차 때 수도 개경을 한번 함락시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별거 아니다. 전쟁은요 다른 건 필요 없죠. 수장의 목을 쳐내면요 전쟁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멸망했다고 얘기하는 것도요. 뭐 고구려가 멸망했다. 고구려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닌 거죠. 통치자가 무너졌다는 의미인 거니까. 그래서 소비압이 생각했던 전술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말을 달려서 수도 개경에 간다. 수도 개경에 가서 현종 잡아가지고 항복시키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무조건 달려요. 쭉쭉 달립니다. 근데 그 쭉쭉 달리고 있는 그들의 길목에서요. 이들을 막아주는 세력. 이게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강감찬입니다. 뭐 역사 모르셔도 이분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뭐 을지문덕, 강감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을지문덕은 저기 고구려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강감찬은 바로 고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서희, 양규, 강감찬. 서희, 양규, 강감찬으로 이어지는 이들이 이제 활약상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감찬이 기다렸더니 정말 애들이 쭉쭉 달려와요. 무조건 수도 개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좀 힘 좀 몇 번 빼게 해주고 난 다음에 수도 개경까지 끌어놓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왕을 잡아서 항복을 딱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한번 당해본 적 있잖아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해서 수도 개경 주위에다가 성을 하나 더 둘러쳤어요. 이걸 나성이라고 합니다. 성을 하나 더 둘러치는 걸. 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딱 둘러치고 있다 보니까 말은 이끌고 대규모의 군대가 가을에 쳐들어왔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죠. 그 성벽을 넘고 깨부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소비압이 너희들 저기 항복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는 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후퇴하고 돌아가는 이 길목. 우리에 앞서서 여기서 되찾았던 이 땅을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강동육주라고 불러줬죠. 그 강동육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주가 있어요. 이 귀주에서 강감찬이 군대를 이끌고 딱 기다립니다.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죠. 이것이 바로 귀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요. 비록 소배합은 나중에 살아는 돌아가긴 하는데 뭐 이렇게 군복 같은 거 이것도 다 버리고 몸만 살아갔대요. 열받은 성종이 죽여버려, 제 얼굴 껍질 다 벗겨버려, 뭐 끓는 물에 삶아버려, 뭐 중국 역사 보면 좀 많이 무섭거든요. 막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사위라고 해서 결국 살려는 뒀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살아남아서 돌아간 자가요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승을 거뒀던 전투, 이것이 바로 귀주 대첩인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귀주 대첩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고려는 더 확실하게 방비를 해둬요. 아까 여기 나성 이야기 있었죠. 그 나성 쌓고 있다가 요때 되면 이제 나성 축조가 이제 끝났어요. 거기에다가 천리장성. 여러분 천리장성을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구려 역사 공부할 때 천리장성 공부했죠. 조심하세요. 우리가 고구려 역사에서 나오는 천리장성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요동적 있잖아요. 요동적 방어선들을 연결한 게 천리장성이고요. 고려 역사에서 나오는 천리장성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쌓은 게 천리장성이에요. 되셨어요? 여기 지금 강동 육주 획득했잖아요. 그래서 압록강 하류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압록강 하류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이름은 두 가지인데 위치는 완전히 다르고요. 시대도 달라요. 자, 그래서 수도 개경에 성 하나 더 둘러쳤어요. 나성이에요.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 쌓았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요 나라 대비 끝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안의 순서 서희, 강동, 육주, 개경, 함량, 나주까지 지금 피나갔습니다. 양규, 활약, 강감자는 귀주, 대첩, 나성과 천리장성, 축조로 그들을 완벽하게 대비하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 흐름을 요 안에서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에다가 표시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완벽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2세기 자, 여진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는 좀 간단해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여진족이 부모의 나라라고 우리를 이제 섬겼었죠. 그러면서 이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먹는 거 부족하거든요.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려오면 오지마가 아니라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겠다는 건요. 이때도 그렇지만 조선시대도 항상 그래요. 내려오겠다는 사람은 안 막아요. 내려오면 관직도 주고 토지도 줍니다.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그런 복이 나면 항상 아 그건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요 12세기가 되면서 여진족이 빠르게 급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급성장하면서요. 일단 그들이 첫 번째 부족을 통합하더라. 그러니까 완인부라고 하는 걸 그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진족이 통합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쪽으로도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도 대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이제 고려 왕이 누가 있냐면 숙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예인의 중에서 이제 예종. 그럼 이때 이제 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 숙종 시기 때 봤더니 윤관이 있어요. 혹시 윤관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평윤 씨라면 아마 윤관을 제대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파평윤 씨 많이 계시죠? 윤 씨 분들의 상당수가 파평윤 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파평윤 씨, 그 파평이라고 하는 본관이 있잖아요. 그 본관을 봉독을 시작한 게 윤관 그 이후 때부터입니다. 왜냐면 이 윤관이 여진족을 대비하는 데서 정말 공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국가에서 야, 당신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 관직 당연히 더 높이 올려줬을 것이며 여러 가지 뭐 상들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평백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사를 합니다. 영평백. 그 영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파평, 그러니까 지금은 파주고요. 그 파주 안에 보면 파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영평백에 봉해지면서 이제 그 윤관의 본관이 이제 파평윤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파평윤씨 집안에서 대단히 이제 자주 뭐 가고 막 윤관의 무덤 다 있는 곳이 그 파주 파평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 윤관의 활약상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가 어떤 활약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계속 내려오려다 보니까 그도 군대를 끌고 나가봤어요. 근데 져버린 거예요. 왜 졌냐? 유목민족은 말 타고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활 쏘고 걷고 달립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기병이라 대적이 아니되옵니다. 그들은 기병이라 대적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사료 나와 있죠. 그 사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그들을 대비해서 군대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뭐냐면 별무반이에요. 자, 별무반이라고 하면 벌써 몇 번째? 두 번째 특수군대입니다. 앞에서 광군 한 번 있었죠. 별무반 두 번째 특수군대인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신기군이라고 해서요. 기병. 전국의 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신기군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대비하는 기병부대를 만들어주고요.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병부대인 거죠. 활 쏘고 검휘 두르는 거. 이들을 신보군. 그리고 승려들을 모집합니다. 항마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호국의식,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식도 뛰어난 데다가 평상시에 수행 많이 하시잖아요. 워낙 또 강건하십니다. 그래서 신기, 신보,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기, 신보,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무반을 편성을 해가지고요. 여진족 이제 톱을 들어가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예종 시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윤관이요. 그 여진족을 토벌하고 그들 지역에 9개의 성을 쌓게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동북 구성이라고요.
자, 단 이 동북구성 같은 경우는 위치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어디일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동북구성이 이 함경도 지역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강했어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두만강 너머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중에서 어디인지 아직은 모르다 보니 지도에서 나오진 않아요. 단 앞서서 서희가 차지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동육주죠. 그 강동육주는 시험에서 꼭 나와요. 여기요. 압록강 동쪽의 6개의 지역.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나오지만 동북구성은 위치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진족을 토벌하고 차지한 지역이니만큼 동쪽 지역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북구성을 쌓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여기까지가 고려의 국경선이다라는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석을 세우는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척경입비도예요. 척경입비도. 자, 교재에 보면 그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입비, 말 그대로 비석을 딱 세워요. 그 그림에 보니까 사람들이 꽤 끈을 이어가면서 뭔가 비석 세우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의 가운데 쪽에 보면 장막이 보이는데 그 위에 있는 장막 보면 누군가 탁 앉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윤관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두만강 일대까지 영토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고려의 국경선이다 라면서 비석을 세우고 있는 그림. 그 그림 자체는 고려시대 때 그려진 건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그려졌던 그림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종이 자체가 또 워낙 오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종이가 남아있거나 색감이 남아있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존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 그림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척경입비도 보면 색깔이 진짜 선명해요. 이건 나중에 조선시대 때 그려지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게 뭐 조선시대 때 그려졌냐, 고려시대 때 그려졌냐 이걸 묻는 건 아니고요. 그 척경입비도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난 다음에 두만강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거, 그거와 관련된 그림이다. 요걸 이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명칭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이렇게 획득했던 이 동북구성을요 1년여 만에 다시 여진족한테 돌려줘요. 뺏기는 건 아니고요. 여진족이 우리 침략 안 할 테니까 얘들아 좀 넘겨주면 어떻겠니? 계속 요구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관리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진족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해요. 그래서 금나라를 건국할 뿐만 아니라 앞서 봤었던 남송 있잖아요. 이 남송을 멸망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시기. 그리고 이때 고려 왕은 어떤 시기냐면 예인의 중에서 인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종 시기 최고 권력자가 누구다? 이자겸. 인종의 장인어른이자 인종의 외할아버 있던 이장엽 있잖아요. 그가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자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강성한 상황 속에서 계속 군대를 꾸려나가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계속 이들은 이제 돈 문제 생각하는 거죠. 돈도 많이 드는 데다가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괜히 백성들만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얘네랑 싸우지 말고 쟤네가 원하는, 여진족이 원하는 4대 요구를 수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자겸의 4대 요구를 받아들여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요. 완전 판이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전 때만 하더라도 윤관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뭐 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왕하면 싹 바뀌어지고 윤관이 죽고 난 다음에 이자겸이 4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낌 확실하게 기억하시겠죠? 자, 이자겸은요, 이렇게 이제 4대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나중에 이자겸이 이제 제거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묘청이에요. 그러면서 묘청이 말하기를 수도도 서경으로 옮기고 황제라고 칭하면서 금나라 토벌하러 가세.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실패로 끝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윤관, 이자겸. 그들 입장 차이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강동육주와 동북구성, 그것이 어떤 결과물인지도 기억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세 번째, 몽골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올 때 고려는 당시 누구였었다고요? 최씨정권. 자, 이야기 가보면 이 몽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아시아를 넘어서 저기 동유럽까지 차지할 정도로 세력을 정말 많이 뻗어나가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뭐 거란, 뭐 그다음에 여진, 그리고 남송 얘네까지 다 장악하면서 최대의 강국으로 등장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근데 그들과 우리의 첫 만남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몽골이 막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 몽골한테 밀려서 자꾸 고려 영토 안쪽으로 쫓겨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거란. 그래서 이 평양성 근처까지 계속 걔네들이 밀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거란이 평양성 근처까지 오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그들을 냅둘 수가 없겠죠. 공격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두 세력이 합작을 해가지고 거란을 토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남 괜찮죠?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강동성에서 그들을 격퇴시켰다라고 해서 강동성의 역 이렇게 불러줘요. 강동성의 역 이렇게 불러줍니다. 두 나라가 손잡았다라는 거 나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뭐라면 그래 우리 형님 동생 하기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몽골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니들 도와줘가지고 니들 상황이 개선된 거니까 우리한테 그만큼 선물을 줘. 곡물을 요구하는데 그 곡물의 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쌀, 비단, 무기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나마 우리가 챙겨주는 거 들고 가고 있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쪽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자 몽골에서는 뭐야? 저고여가 죽을 때 그 고려인이 죽였다라고 하는데 니들 우리한테 불만 가지고 있는 거니?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실상은 고려인이 죽인 건 아니고요. 거란족이 고려인의 옷을 입고 뭐 죽였다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몽골이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몽골과 고려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조심할 건요. 우리 지금부터 많은 이제 전투가 등장하게 될 텐데요. 그 전투 중에서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몽골과 우리가 싸운 전투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한다면 좀 조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31년. 연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1231년을 시작으로 해서 몽골족과 우리가 약 40여 년간 싸우게 돼요. 무신 정권이 40년 동안 싸우게 되는데 결과요. 처참하게 졌어요. 정말 처참하게 졌어요. 뭐 전쟁 치고 난 다음에 한 해에요. 몽골에 끌려간 사람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요. 물론 역사에 정확하고 사실적인 걸 알려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역사라는 과목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졌는지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하게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저항했는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중간에 벌어지는 많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저항했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차전 벌어졌을 때요. 우리 다 깨졌어요. 정말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승리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박서예요. 박서. 이 박서가 어디를 지켜내냐면요. 귀주성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귀주성이라고 하면 앞서 잠깐 들어봤죠. 귀주대첩. 맞아요. 그러니까 강동 6주 획득하면서 차지했던 그 귀주지역인데 이 지역을 박서가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몽골이 내려오면서 그 이때 다 닥스를 해요. 근데 이들이 결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게요. 몽골이라고 해서 맨날 말만 타고 다니고 활매 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도요. 전 세계를 누리면서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성벽 무너뜨리는 데는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성전을 이렇게 깨버릴 수 있는 많은 무기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뭐 돈을 던지기 아니면은 뭐 불 같은 거 불 이렇게 싸서 성벽 안으로 집어넣기 뭐 이런 것들. 땅굴 파기. 그 모든 도구를 다 활용했는데도 박서가 귀주성을 지켜내요. 그래서 몽골의 어느 장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머리 땄던 시절부터 전 세계 전쟁을 누볐는데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은 처음 봤다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몽골은요, 여기 내버려 두고 나머지 지역을 다 공격을 하고, 결국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자, 잠깐, 그래, 얘들아, 여기서 적당히 강화 맺어. 우리가 나중에 항복하러 갈게. 이런 약속을 하면서 1차전은 끝나게 됩니다. 단, 조심할 거. 이렇게 1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 최고 권력자가 최씨 집안에서도 누구였냐면 최후였었거든요. 최충은 최후, 최항, 최의. 최충은 최후, 최항, 최의. 기억나시죠? 그 중에 최후입니다.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고요. 근데 그는 그래, 몽골아, 우리 서로 강화 제대로 체결하고 적당히 화해하자라고 말만 했지 1차전 딱 끝나자마자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요. 강화도로 옮겨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강화는 강화도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강화는 싸움 그만하기 이거지만 여기서 나는 강화는 강화도인 겁니다. 시점 조심하세요. 1차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 강화 같은 경우는 몽골과의 40년 항쟁의 그 중심 기지인 거예요. 4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가시면 볼 거 되게 많아요. 뭐 고인돌을 비롯해서요. 이런 대몽항쟁 유적지도 있고요.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갯벌도 있고요. 하여튼 진짜 볼 거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화도를 참 자주 가는 편인데요. 아무튼 40년간의 항쟁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팔만대장경도 이 강화도에서 조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몽골 입장에서는 와서 항복할 줄 알았는데 어머 그 사이에 강화도로 도망갔니? 이러면서 다시 또 2차 전투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이 2차 전투는요. 우리가 조금 손쉽게 이겼습니다. 왜냐? 혹시 여러분들 김윤우라고 하는 승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려예요. 승려. 이 승려가요. 대단히 큰 활약상을 펼칩니다. 그가 2차 전투는 어디에서 활약을 펼쳤냐면요. 처인성. 여기가 경기도 용인이에요. 용인에서 그 당시 몽골의 대장이 살리타라고 하는 장수였는데 화살로 그 살리타의 목을 날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슝 갑자기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손쉽게 승리했던 게 2차 전투. 하지만 나머지 3, 4, 5, 6 엄청난 피해를 양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와중에도요, 우리가 몇 개 지켜볼 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5차 같은 경우, 5차도 김윤우가 또 한 번 활약을 해요. 이 김윤우 같은 경우는 이 승려로서요, 기본적으로 워낙 글쎄 부처님의 마음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참 많이 잘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후 같은 경우는 강화도로 가서 얘들아 결사항전 하자라고 얘기만 했지. 실제로 강화도 밖에 나와서 군대 끌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강화도에 가서 정말 궁보다 더 화려한 집 지어가면서 강화도 같은 경우요. 섬이 되게 넓어요. 제주도, 뭐 거제도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넓은 섬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강화도에서 간척사업도 그 당시 되게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버텨야 되니까 농경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척사업 한 것. 또 백기를 이용해서 그 전국에서 또 쌀들 올라오잖아요. 세곡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이용해서 거기서 호의호식 했어요. 그러니까 궁궐보다 더 큰 집 지어대고는 정말 화려한 장을 했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맨날 얘들아 결사항전하자 입만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이 바로 최후입니다. 최씨 집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반면에 김윤우는 한반도 곳곳을 누벼가면서 직접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윤우는 그러한 전투 과정 속에서 백성들을 많이 이끌었어요. 실제로 전쟁 벌어지니까 윗물이 흐리잖아요. 관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운 게 아니었어요. 죄다 도망가기 바빠요. 그래서 김윤우가 이번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충주성에 있었는데 충주성을 몽골군이 공격하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들이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쌈질만 하더니 휙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아무도 없는 사람 세력이 된 거죠. 이때 김윤우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아 나를 믿고 같이 하자.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의 공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비문서 있잖아요. 그 노비문서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확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노비문서 다 불태웠다. 그러니 목숨 바쳐 같이 싸워보자 이러는 거죠. 당연히 노비들이요. 호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노비들과 함께 열심히 충주를 지켜냈습니다. 지켜내고 나니까 나중에 뒤돌아와가지고 이제 관리들이 아우 나도 뭐 이러면서 이제 숟가락 안에 싹 얹어놓는 꼴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주목할 만하냐면요. 충주에 가면 다인철소라고 있는데요.
우리 고려 역사 공부하면 소자가 등장하면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이죠.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이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인 철소민들, 이들도 저항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무래도 철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철이 많아서 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인가 봐요. 되셨어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몽골과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기록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다인 철소민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이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인 철소가 아니라 이간현으로 승격시켜줬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냐면 관노비들도 되게 열심히 싸웠대요.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싸웠대요. 아, 일반 민중들은 그래도 몽골을 상대로 해서 정말 목숨 바쳐 저항했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씨 집안이 강화도 가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한반도 곳곳에서 정말 벌거숭이처럼 내팽개졌었던 일반 민중들은 스스로 항전하였구나라는 것,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최씨 정권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아들이었던 최항, 그도 그 아들이었던 최의 같은 경우는요, 또 이렇게 사람의 인품도 별로 좋지 못했나 봐요.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수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최씨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과 강화가 체결이 되는데요. 다 주의하실 게 있는 게 뭐냐면 몽골과 강화를 체결할 당시 아직 강화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아직 수도 개경으로 돌아간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강화를 체결하자마자 곧바로 수도 개경으로 돌아갔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 몽골한테 간섭을 받는 것이고 반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돌아가는데 얼마 걸리냐? 강화 체결하고 난 다음에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나 개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10년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가더라. 자, 그런데 끝까지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 돌아가봤자 월급 챙겨줄 사람이 없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고려의 세 번째 특수군대였었던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삼별초 만들었던 세력 누구입니까? 최씨 집안이에요. 근데 그 최씨 집안이 지금 무너졌어요. 돌아가본들 그들을 챙겨줄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 삼별초가 맨 처음에 저항을 시작했던 곳은 당연히 강화도이죠. 그래서 왕족이었던 승화후 오늘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저항을 시작하지만 강화도는 수도 개경에서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정복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 배중손의 지위에 따라서 진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거기서 용장산성을 건립을 하면서 여기서 방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진도마저도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배중손이 죽자 김통정의 지휘 아래 어디로까지 옮겨가게 됐냐? 제주도까지 옮겨가게 되고 항파두리성을 여기서 쌓게 돼요. 자, 제주도에 가면 항파두리성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항파두리성이라는 게 삼별초의 항쟁과 관련돼 있다. 되셨어요? 강화도에서 진도 그리고 마지막 제주도로 이어지는 삼별초의 항쟁 총 3년간에 걸쳐 일어나게 되지만 결국 몽골이랑요 고려 정부군대 연합해서요 제주도 다 진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이 끝나요. 그래서 이들의 항쟁이 진압당하는 그 시점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전체 4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몽항쟁하면 40년의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또 나가겠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요, 이 제주도 함락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다가요, 자기네 군대를 파견을 해요. 군사 기지를 마련합니다. 이게 바로 탐라총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말 키우는 거죠. 제주도가 워낙 말 키우기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목장 많이 있는 게 바로 이 시기 때 비롯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봤더니 박서 김윤우가 나왔어요. 박서
김윤우, 거기다 관노비, 다인 철수민들 나왔죠. 이것이 대몽황제가 관련됐다. 주요 전투로 가면 강동성의 역도 있고요. 귀수성 전투,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란과 관련돼서 나왔었던 서해 강동 육주, 양규의 반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요거 하나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과 관련됐던 윤간의 동북구성, 별무반. 요거 따로 묶어주시고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느낌 오시죠? 그쵸?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 이거예요.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줄 건요. 몽골과 40년 항전하면서 우리가 입었던 피해. 물론 인적 손실 컸죠.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한 번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끌려간 사람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게 끌려갔더라. 특히 여자들 되게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 끌려갔던 여자들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드라마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하정원 씨가 나오는 기황후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또 고려의 많은 여인들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문화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불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던 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 최초의 대장경인데 그거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 구축으로 탐만되면 주변에 있는 9개의 국가가 항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 황룡사 구축목탑도 이때 다 불타버려요.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몽골과의 대몽항쟁 옳지 아니하는 것은 이러면서 경복궁과 황룡사 구축목탑이 불탔다 이렇게 났어요. 경복궁도 불탄 적이 있거든요. 그건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불탄 건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전체 순서 배열하는 거 신경 써 주십사. 그리고 이 시기 때 왕들. 일단 대몽황쟁기 같은 경우는 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최씨 정권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때 활약했었던 주요 인물들. 업적 비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나오는 문제는 틀리실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고려 전체 정치사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다가 외교사 다 했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4단계, 5단계가 남아있죠. 4, 5단계를 같이 묶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